이 펜던트 안에 뭔가 있어요. 19살짜리 배달부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다. 쪽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목에 걸린 그 펜던트,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최고 재벌 하진그룹의 회장 하성우는 60년 인생 최초로 손이 떨렸다. 아내가 죽기 전날 밤 직접 목에 걸어준 그 금빛 펜던트 안에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한 가문이 산산조각 났다. 서울 한복판 하진타워 65층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그 방에 하성우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다. 62살. 그는 대한민국이 가난하던 시절 달동네 셋방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두부를 팔았고 아버지는 공사판을 전전했다. 초등학교 시절 점심 도시락을 못 사간 날이 더 많았다. 그런 그가 오늘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하진그룹의 회장이다. 자산 규모 12조, 계열사 47개, 임직원 3만 8천 명.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다. 주말도 없었다. 명절에도 일했다. 아내 기일에도 결제 서류를 놓지 않았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이사회가 십시입니다. 비서 정미래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흘렀다. 알았어. 그는 짧게 답하며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다. 아내 윤소연의 얼굴. 15년 전 그녀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소연아, 나 잘하고 있는 거지? 그는 매일 아침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질문을 15년째 반복하면서 그의 목에는 금빛 펜던트 하나가 걸려 있었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날 밤 직접 채워준 것이었다. 여보, 이거 절대 풀지 마요. 알겠죠? 그 말이 유언처럼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펜던트를 목에서 떼어낸 적이 없었다. 그날 하진타워 1층 로비에 배달 오토바이가 섰다. 19살 강도준. 어머니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키워준 아이. 대학 진학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눈빛만은 유독 반짝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들고 65층으로 올라가려 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이봐, 젊은 친구. 저 사람한테 이것 좀 전해줘. 남자는 도준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줬다. 그러고는 회전문 밖으로 사라졌다. 도준은 쪽지를 열어봤다. 당신의 목에 걸린 그 펜던트.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상했다. 수상했다. 하지만 도준은 그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는 식사를 들고 65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 앞에서 경호원에게 막혔지만 도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회장님께 꼭 드려야 할 쪽지가 있어요. 직접요. 하성우는 쪽지를 받았다. 그의 손이 처음으로 떨렸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불렀다. 펜던트를 분해하자 그 안에서 작은 전자 칩 하나가 나왔다. GPS 위치 추적 장치. 누군가 15년 동안 그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다. 아내가 죽기 전날 밤 그 펜던트를 목에 채운 그날부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회의실 문을 잠갔다. 전화기도 껐다. 그리고 15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내 윤소연은 왜 그 펜던트를 줬을까? 왜 절대 풀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누가 왜 그를 추적하고 있었을까? 보안팀 수사 결과는 충격이었다.
그 칩의 신호를 수신하고 있는 기기의 위치.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빌라. 그 빌라의 소유주는 다름 아닌 하성호의 친동생 하성준이었다. 성준이? 하성호는 믿을 수 없었다. 성준. 자신이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학비를 대준 동생. 지금은 하진그룹 부회장으로 옆에서 함께 회사를 키운 동생. 그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하성호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83세 어머니 황복수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는 그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딱 그것뿐이었다. 반가워해야 할 눈빛이 흔들렸다. 성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소연이가 죽기 전날 밤에 나한테 펜던트를 줬어. 그 안에 위치 추적 칩이 있었어. 그 칩 신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성준이야.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사실이야?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호야, 너한테 숨긴 게 하나 있다. 오래된 비밀이야. 그 말이 시작되었다. 성준이는 내 친동생이 아니야. 하성호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성준이 아버지는 따로 있어. 내가 내 아버지 만나기 전에 한 남자를 사랑했었어. 근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나는 몰랐어. 그 사람이 도망가고 나는 성준이를 혼자 낳았어.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고 성준이를 자기 자식으로 키워줬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남자가 지금 하진그룹의 최대 주주야. 성준이 친아버지가. 하성호는 밤을 새웠다. 퍼즐이 맞춰졌다. 하진그룹 최대 주주 신동철. 나이 74. 전 재무부 장관 출신. 겉으로는 하진그룹의 든든한 후원자. 그리고 성준의 친아버지. 성준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성준을 통해 하진그룹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아내 소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항암 치료 중에 그것을 알게 된 소연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방법을 썼다. 위치 추적 칩을 남편의 펜던트에 숨겨서 만약 자신이 죽은 뒤 남편이 위험에 처하면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나도록. 소연아? 하성호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회사를 세운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가 15년 만에 혼자서 통곡했다. 죽어가면서도 남편을 지키려 했던 그 여자. 자신은 그 15년 동안 그 여자의 죽음조차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고 일만 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리웠다. 다음 날 오전 하성우는 도준을 다시 불렀다.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도준은 눈을 깜빡였다. 저요? 응. 내가 지금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 있어. 하성우는 도준을 믿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한 가지를 이 아이가 줬기 때문이었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내민 쪽지 한 장. 그게 전부였다. 계획은 이랬다. 신동철이 이번 이사회에서 성준을 부회장에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격상시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게 통과되면 하성우는 사실상 그룹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신동철과 성준이 수년간 주고받은 내부 문서, 비자금 계좌, 경영권 찬탈 계획서, 그 문서가 담긴 USB가 신동철의 강남 빌라 금고 안에 있다는 정보를 하성호는 내부 첩자를 통해 입수했다. 도준아, 너 배달부잖아. 그 빌라에 출입할 수 있어? 도준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도주는 다음날 오전 배달 가방을 메고 신동철의 빌라 앞에 섰다. 보안 카메라가 3대, 경비원이 2명. 도주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안녕하세요, 배달이요. 경비원이 확인했다. 주문 기록이 있었다. 하성우 측에서 미리 가짜 주문을 넣어둔 것이었다. 도주는 내부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빌라 내부엔 사람이 없었다. 신동철은 그 시간 이사회 준비 모임에 자리를 비웠다. 도주는 하성우에게 받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B- 열렸다. 그 안에 USB 하나가 있었다. 도준의 손이 그것을 짚는 순간 거기서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신동철의 경호원이었다.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도준은 순간적으로 몸을 낮췄다. 배달 가방을 방패 삼아 막고 금고 옆 테이블을 밀어 경호원의 발을 걸었다. 경호원이 쓰러지는 사이 도준은 복도로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는 포기했다. 비상구 계단 3층에서 1층까지 단숨에 내달렸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성우의 보안팀원이었다. 탔어요? 탔어요. 오토바이는 서울 도심을 질주했다. 뒤에 검은 SUV가 따라붙었다. 차선을 바꾸고 골목을 누비고 버스 차고지를 통과했다. 도주는 뒤를 돌아보며 USB를 꽉 쥐었다. 결국 그들은 하진타워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SUV는 멈춰섰다. 도주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잘했어요. 정말. 하성우가 직접 다가와 도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이 빨갰다. 이사회 당일 신동철과 성준은 회의실에 자신 있게 들어섰다. 오늘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다. 하성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작하지. 그는 태블릿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안에 USB 파일이 담겨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신동철과 성준의 5년간 대화 기록. 비자금 계좌 이체 내역. 하성우를 축출하고 신동철의 외손자인 성준에게 그룹을 넘기기로 한 계획서.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술이 떨렸다. 형, 앉아. 하성우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단단했다. 너 친아버지가 신동철이라는 거 나 이제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성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내가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 회사 같이 키웠잖아. 내가 밤새 일할 때 너도 같이 있었잖아. 그게 다 연기였어? 성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친아버지를 알게 됐을 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내 편이었을 거야. 하성우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다. 근데 너는 나를 속였어. 그게 제일 아파. 이사회 결과 신동철은 이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성준은 스스로 부회장직을 사임했다. 하성우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되 가족으로서의 인연은 끊지 않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하성우는 도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식당. 둘이 마주 앉았다. 도준 씨, 왜 그 쪽지를 나한테 줬어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도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약 우리 엄마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성우는 그 말을 오래 들여다봤다. 어머니만 계세요? 네. 엄마가 식당 하세요.
저 일찍 대학 포기하고 배달 시작한 건 엄마 조금이라도 빨리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하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자꾸 그 시절이 떠올랐다. 달동네 셋방에서 아버지 공사비 받아오는 날만 기다렸던 그 시절이. 그로부터 2달 뒤 하성우는 도준을 하진그룹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학비 전액, 생활비 지원, 향후 입사 기회까지. 도준은 처음엔 거절했다. 받기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몰라서. 이게 저한테 너무 큰 거잖아요. 쪽지 한 장값 치고는 좀 크지? 근데 나한테는 그 쪽지가 12조짜리였어. 하성우가 웃으며 말했다. 도준도 웃었다. 봄이 왔다. 하성우는 오랜만에 아내의 산소를 찾았다. 꽃이 피어 있었다. 진달래. 소연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소연아, 나 잘 살았어. 그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비석을 쓸었다. 근데 있잖아. 나 요즘에야 좀 알 것 같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이 아니었다. 권력이 아니었다. 회사 주가가 아니었다. 아내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 19살 배달부가 아무 데가 없이 건네준 쪽지 한 장. 그것들이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것들. 내가 뒤늦게 받았어. 고마워. 바람이 불었다. 진달래 꽃잎 하나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한편 도준은 그의 가을 대학에 입학했다. 경영학과. 어머니는 식당에서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 왜 울어? 좋은 일인데. 좋아서 우는 거야, 이 녀석아. 그날 어머니의 식당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하성우 회장. 양복 차림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의 복장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여기 된장찌개 한 그릇 주세요. 어머니가 놀라서 그를 알아봤다. 회 회장님? 그냥 손님이에요. 아들 덕에 알게 된 단골 손님. 그는 웃으며 말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나왔다. 그는 천천히 떠먹으며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의 맛. 그는 60년을 살아왔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동네 식당의 된장찌개 한 그릇 앞에서 그는 오랜만에 진짜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받았다. 삶에 대한 배고픔. 누군가 묻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12조를 가진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돈은 행복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난해봐야 그걸 알 수 있어요. 19살 배달부 청년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엄마가 웃는 얼굴을 보는 거요. 그리고 15년 전 죽어간 아내 소연은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당신이 무사한 것. 가문의 비밀도, 배신도, 음모도 결국 인간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